네, 반갑습니다. 김경민의 경영벙커, 제조강국 대한민국 리쇼링과 옴니채널을 이해해야 성장의 방향성이 잡힙니다. 멀티채널과 멀티차원의 시대,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그냥 이렇게 눈에 띄는 기사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부동산 중개소는 1층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강남구의 한 건물을 갔더니 부동산 사무소가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간 거죠. 부동산 사무소가 1층에 있지를 않고 2층에 있는 거죠. 혹은 또 지하에 있고 그렇게 되죠. 전통적으로 카페는 1층에 있어야 되는데 2층으로 올라가고 있고, 식당은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하에 식당이 있고, 전통적으로 로드샵 공식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뭐 전세 없고 임대 내고 사무실 얻으려면 어디 들어가세요? 길거리에 터줏대감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보다 검색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고, 최근에 직방 급성장하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검색하고 어느 정도 몇 군데 가야겠다 생각한 다음에 찾아가니까 타겟팅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 1층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고 2층, 3층, 경우에 따라서 15층 이렇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주의 어떤 한 햄버거 집에서 13층에다가 매장을 내고 오직 온라인으로만 햄버거를 팔고, 맨 밑에다가 드랍스팟이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놔서 여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13층에서 낙하산 태워서 햄버거를 내려주는 그런 매장이 등장해서 온라인 시대의 패스트푸드점들의 미래를 한참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온라인 거래 추이를 보니까 2018년도에 113조에서 2020년도에 161억, 그러니까 1년 만에 20%씩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은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줄어들고 있고, 티몬, 쿠팡, 위메프, 컬리 이런 것들이 점점점 올라와요. 이거 우리 두말하면 잔소리가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맨 처음에 옥션과 지마켓 광고하던 시절들, 거기 옷을 어떻게 입어보고 사야지 온라인으로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온라인에서 식품 날라오면 그거 건강한지 안 한지 뭘 집어넣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 오히려 지금은 반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B마트, 쿠팡 이츠, 퀵배송 전쟁의 시대로 이동해 갔습니다. 벌써 2021년 기준으로 분기 단위 매출이 5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는요, 아마 전년 대비 상승률 20%는 훨씬 뛰어넘을 걸로 보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가 이것을 급가속시켜버렸습니다. 전체 리테일 시장 대비 비중을 보더라도, 이커머스 시장 비중을 보더라도 한국이 35.8%를 차지합니다. 미국이 20%나 영국이 24%, 중국이 27%, 훨씬 뛰어넘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화끈해요, 화끈해. 코로나도 그냥 한번 걸리니까 그냥 바로 그냥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전 세계 1등 됐습니다. 이커머스 주요 5개국 시장의 규모를 보면 중국, 미국, 영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인구수를 비례를 해보면요, 중국의 인구수 엄청나죠. 미국이 한 3억 5천 정도, 영국도 한 1억이 넘죠. 일본 1억이 넘습니다. 한국은 남한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한 4,500만 명 정도인데 이렇게 높은 거기 때문에요. 이커머스 시장 비중이 한국이 35.8%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집중하셔라,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됐어요. 가인지에서도 한 달에 한 권 경영자를 위한 필독서를 선정을 할 때 이 책 선정을 해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매출 증감률을 보니까요, 잘 보시면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파란색이고 온라인이 위쪽에 있고 오프라인이 아래쪽에 있어요. 2000년 대비해서 2021년을 보니까 오프라인의 성장률이 온라인의 성장률과 역으로 가다가 2021년이 됐을 때의 오프라인 매출이 확 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만 오프라인이 7.5%, 온라인이 15.7%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2022년 1월 기준 잘 한번 보십시오. 온오프라인 매출 증감률이 오프라인이 18.4% 증가했고요, 온라인이 9.1% 증가했습니다. 2022년 1월이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주 정점으로 찍어가던 그때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기가 아직 안 됐을 때예요.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에 온라인에 머물렀던 고객들이 오프라인으로 안 돌아오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화점 매출이요 37.2%, 부자들부터 먼저 억눌렸던 오프라인의 소비 욕구를 확 증가시켰어요. 대형마트 13.8%, 편의점은요, 편의점 원래 매출이 높았었습니다. SSM을 우리나라가 억눌렀죠. 이렇게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점들인데 소형마트들입니다. 억눌렀죠. 이렇게 대기업 규제하면서 억눌렀어요.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뉴노멀이죠. 새로운 일상이라는 건데 소비 채널의 현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가 제조업이든 혹은 유통업이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비즈니스는요. 최종 엔드 유저를 섬깁니다. B2B도 결국은 B2B를 거쳐서 C를 섬기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엔드 유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되거든요. 보시면 온오프라인을 모두 이용한다고 92%입니다. 오프라인의 쇼핑 경험 만족도 59%, 온라인 쇼핑 경험 만족도 70%.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장기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겪은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휴먼 터치,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휴먼 터치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충족시키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소비해주는 거예요. 자, 저도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전환을 했지만 그동안 중단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즈 경영 MBA예요. 2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7주 과정으로 움직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3시간씩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하는 겁니다. 직접 만났어요, 제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만 쉬었어요. 아주 심각했을 때, 신천지 문제 나와가지고 막 난리 났을 때, 그때 한 학기만 쉬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지금 17기째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만나게 해주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이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오프라인의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요. 판매와 구매의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이고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제품을 가능한 많이 진열해서 팔아 제끼는 거였어요. 구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이게 오프라인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체험과 감성과 놀이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꼭 유통, 벽돌 산업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 굴뚝 산업도 똑같아요. 굴뚝 산업이든 벽돌 산업이든 이 공간이 과거에 구매와 상품의 확인과 구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체험 공간이고 감성을 느끼고 휴먼 터치를 느끼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스타필드 잘 아시죠? 스타필드, SSG 뭐 이런 것들 더 현대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런 데를 갑니까? 이미 바뀌어져 있는 모델을 돈 있는 친구들이 먼저 보여줬어요. 그러면 시장이 그쪽으로 이동해 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을 꾸며줬을 때에 체험과 감성과 놀이의 컨셉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쇼루밍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상품의 진열 공간, 판매원이 상주하고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공간. 그것이 아니라 다 돈이잖아요. 그 상품 재고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엄청난 비용이지 않습니까? 재고가 있으니까 판매원이 있어야죠. 판매원의 가장 미니멈 기능이 뭐예요? 도난 방지 아닙니까? 있어야죠. 관리 시스템, 판매원이 있고 제품이 있으니까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또 돈 들어가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프라인 매장만의 특징을 더욱더 강조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상품을 종합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휴먼 터치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아비즈니스리 리뷰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신한은행에서 ATM기의 기본 세팅을 60대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2cm 이상으로 올려버렸죠. 기존에는 0.5cm였습니다. 글자 크기가. 그렇게 바꿔주니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얼마나 고마웁니까? 체험의 공간으로 바꾼 거예요. 돌아온 오프라인 밀키트샵과 아이스크림샵, 커피샵의 증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최근에 급속하게 는 밀키트샵들. 뭐 지금 다시 밀키트샵들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매장이요. 다시 뭐 옷가게가 들어오고 슈퍼마켓이 들어올 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온라인이 소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오프라인에서 다시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은 안 맞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못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못해주고 있는 것을 오프라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접근성, 휴먼 터치, 감성, 놀이, 체험 이런 컨셉들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O2O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O2O가 뭡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결론 중에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가 지금 온라인 중심의 회사다. 반드시 오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프라인의 가능성을 열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온라인에서 잘 팔고 있다? 온라인에서 잘 팔고 있는 것을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템포러리 샵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다시 온라인으로 선순환 되도록 피드백 고리를 돌려주는 거예요. 오프라인이다. 그러면 그 오프라인에서 나 잘하고 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그 오프라인으로 와야만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온라인에서도 즐길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죠. 롯데 쇼핑을 한번 보십시오. O2O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오프라인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BGF 리테일, 네, 거기는 네이버랑 O2O 플랫폼 사업을 공동 추진해가지고 CU하고 와인샵을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보문고들 온라인에서 사면 가까운 교보 가가지고 딱 골라놨죠 이미.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신세계 익스프레스 쓱 만들어가지고 픽업 전용 공간 만들었죠. 식품 카테고리들 증가시켜가지고 아주 신선한 것들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죠. 또 배달 서비스 증가시켰죠. 롯데온 스마트픽 서비스 운영하고 있죠. 다 이게 뭡니까?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했던 곳들이 온라인을 병행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의 성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희도 어때요? OKR 코치 과정이 지금 운영 중입니다. OKR 코치 과정이 운영 중이에요. 이게 기본 과정이 30시간이거든요. 아무리 줄여도 30시간 아래로 안 내려가요. 근데 이 30시간을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4일, 5일 와야 됩니다. 그런 교육과정 너무나 힘들어요. 오프라인에서 배우는 것은 8, 26, 16시간만 오프라인으로 이틀만 오면 돼요. 나머지 14시간은 어디서 공부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가인즈 캠퍼스에 별도 영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단체 영상관, 교육별 영상관, 개인별 영상관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거를 개설해서 그 안에 OKR 코치가 꼭 배워야 되는 영상들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럼 거기에 인증을 받아서 그 수강생들만 거기에 들어오죠. 그걸 미리 보고 오프라인에선 질문하고 실습하고 이런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컨설팅 회사도 이렇게 O2O의 흐름으로 이동이 가는 겁니다. 월마트 오프라인 픽업센터 운영하고 있죠. 아마존, 네, 홀푸드마켓 왜 인수했습니까? 오프라인 픽업 서비스, 오프라인 매장 선택 상품, 온라인 구매 서비스, 간편한 거래 환경, 온라인 다 증가하고 있죠. 베스트바이, 온라인 구매 절차 간소화시키고 온라인 주문 상품의 오프라인 매장 수령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죠. 메이시스 백화점, 네, 오프라인을 가보면 그 제품을 내가 여기다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은 멀티채널 모니터, 사이니지에서 가상으로 내가 그걸 입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메이시스 백화점, 전통의 오프라인 백화점이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보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주문을 하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들고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온라인으로 검색할 때 판매사원의 눈치를 보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물건 봤을 때 온라인에 더 싼 거 없나 이렇게 보면 몰래 보잖아요. 아예 그냥 메이시스 백화점은 그냥 대놓고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 사라는 거예요. 이런 O2O의 연결성을 해결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무신사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무신사에게 관심을 갖고 전통적인 유통샵들보다 여기에 더 관심을 갖냐? 2021년도에 무신사 스탠다드, 그러니까 PB 브랜드 중심으로 오픈을 했어요. 홍대 앞에다가. 네, 저 홍대잖아요, 제가. 단순 구매에 그친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를 향유하고 체험하는 경험 중심의 그런 소비 성향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메이시스에서 한 것을 여기서 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택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O2O 결제 서비스 했고 QR코드 하면 무신사 스토어에서 바로 그냥 결제하도록 되고 매장에서 물론 입고 이 제품 그냥 바로 입고 가져갈 수 있도록 매장에 결제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자기 집으로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통합하는 겁니다. 이거 따로 움직여가지고 온라인 가격 다르고 오프라인 가격 다르고 아직도 그 문제에 있다.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못 따라갑니다. 하고 온라인 패션 플랫폼입니다.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편집샵들입니다. 10일 동안 2억 5천만의 매출을 올리면서 롯데 동탄점 여성복 조닝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뭐예요? 고객들은 옷을 입어보고 하고에서 자체 개발한 결제 전용 어플리케이션 오더 하고를 설치해가지고 모바일로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 브랜드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제품은 1일에서 3일 이내에 집으로 배송돼서 빈손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돼 있죠. 매장에서는 재고를 다루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쇼룸인 거예요. 쇼룸. 이미 다 아마존은 아마존고를 만들어가지고 무인샵들 어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다 이동을 해가고 있어요. 이런 소비자들의 구매 경험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여전히 비밀도 지켜야 되고 고객한테 말하면 안 되고 이건 숨겨야 되고 이건 온라인이고 이건 오프라인이고 온라인 제품 따로 오프라인 제품 따로 이런 컨셉들이 남아있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이미 도래한 미래예요. 이게 미래 사회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실제로 비즈니스에 있어 왔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 주식 투자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래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과 우리 소비자들이 다른 데서 온 분들이 아니에요.
다 이걸 이미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들이란 말이죠. 빌드베어라고 있습니다. 빌드베어가 있고요. 제가 종종 추천해드리는 책 중에서 코스트 이노베이션 책은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영 벙커에서도 연관 강의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추천 강의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코스트 이노베이션 강의는요, 작은 기업들이 코스트 이노베이션, 비용을 낮추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증가시키는 사례로서 굉장히 효과적인 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빌드베어는요, 맞춤화 지연 전략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최종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미리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단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최종적인 단계까지 공통적으로 가고 끝단에서 차이를 해야 재고 문제가 없고 원가의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빌드베어 같은 경우는요, 곰인형의 기본 세팅은 똑같거든요, 어차피. 근데 얘가 눈이 노란색인지 검정색인지, 여기에 리본을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파란색을 좋아하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잘못 알아가지고 재고로 돌아다니고 못 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빌드베어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됐든 매장을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이 한 켠에서 직접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곰인형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색상은 온라인에서 다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실제로 빌드베어는요, 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많은 유럽 친구들, 영국 브랜드입니다만 유럽 친구들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점점점 좋아하고 있는 어떤 매장으로 발전해 가고 있죠. 자, 이거 말씀드리니까 어디 떠오르세요?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레고. 어른들의 장난감 레고. 레고가 이제 한번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도 다 떨어지고 망해갈 뻔했죠. 근데 이제 그걸 회복하는 것이 어른들의 장난감, 이런 컨셉들. 세대가 통합해서 놀 수 있는 컨셉. 이걸 잡았을 뿐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성공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오프라인은 뭐냐? 쇼룸, 체험, 놀이의 공간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게 뉴욕 매장인데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온라인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매장에 가보면요, 어른들도 놀고 아이들도 놀고 할 수 있게 했어요. 아이들은 큰 블럭, 어른들은 작은 블럭. 그래서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코스토베이션에 나온 사례 중에 하나고요. 자, 국내에서는 어디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아리따움 라이브 매장, 강남에 가보면 있습니다. 신논현역 옆에 있어요. 거기가 1호점이고 그 다음 매장을 연다고 계획 발표한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의 화장품 어때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얼굴 봐서 물건 사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온라인에서 다 비교해보고요, 유튜버가 다 말해주고 체험해주고 강남 언니가 다 말해주고 해요. 그러면 오프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더 이상 물건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는 브랜드의 컨셉을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한 인격성, 휴먼 터치를 느끼도록 바꿔준 겁니다. 아모레 퍼시픽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마 태평양이라든가 LG생활건강, 물면 따라할 것이 분명하죠. 사실은 이게 농업과 연관해서도요, 농업에서는 예전부터 6차 산업혁명 이런 표현을 써왔습니다. 좀 오버한 표현이 없지 않으나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자, 1차 산업이 뭡니까? 1차 산업이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OD를 생산했다. 그러면 OD 자체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 공장에 판매하고 OD로 이렇게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OD 자체를 판매하는 거예요.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죠. 이게 1차 산업이죠. 2차 산업이 뭡니까? 그거를 협동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협동 공장 만들어주잖아요. 거기에서 OD를 짜가지고 OD즙 만들고 OD 와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OD 잼을 만들고 이렇게 2차 가공을 해서 그걸 판매하는 방식이죠. 이게 2차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3차 산업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체험과 관광과 축제로 연결하는 겁니다. OD 와인을 만들어가지고 OD 와인 카페를 만들어서 와인 바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회원화시켜서 1년에 10번 오면 회원권을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100만 원을 내면 1년 10번 와서 여기에 있는 이 공간에서 마음껏 쉴 수 있습니다. 축제와 관광 체험 산업으로 이동해 간 거죠. 이건 또 3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1차 더하기 2차 더하기 3차,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국가의 정부에서 6차 산업 지원 사업, 그래가지고 이 농업 자체를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떠오르세요? 임실 치즈마을 떠오르시죠? 아주 저는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련됨은 당시에 조금 부족했으나 치즈, 그 다음에 치즈를 이용한 치즈 상품들, 그리고 그 임실 치즈 나오면 여기서 수련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때 젖도 짜보고 양떼도 몰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통 놀이도 하고 이런 거 청소년 수련 활동,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한 40대 30대라면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임실 치즈마을 가셨을 거예요. 더 바시라는 회사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빵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감자빵을 전국에 유통하고 샵을 만든 곳이에요.
여기 뭐 농업기술대학의 출신들입니다. 이미소 대표인데 뭐 가인지 경영 13기 하셨습니다. 13기 했고 지금도 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주 뭐 열정이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살린다 뭐 이런 어떤 하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자기 아버지 사업을 너무 힘드니까 가서 돕다가 결과적으로는 감자 생산하다가 감자가 너무 싸게 팔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감자빵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감자 모양의 감자로 만든 빵이에요. 감자 모양의 밀가루 빵이 아닙니다. 그걸 빵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유통한 거예요. 인기가 있으니까 뭐예요?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다가 그 다음 단계에는 카페에 납품한 겁니다. 메가커피라든가 이런 게 납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냐면 춘천에다가요. 여기 오른쪽에 좀 크게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카페를 만드는 겁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제 커피도 맛있게 만들고 전통차도 맛있게 만들고 체험 공간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카페 프랜차이즈 내겠다고 뭐 전국에서 찾아온대요, 지금. 그래서 내주냐 마냐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고용 창출이 많기 때문에 일부 그 지역에서 도움도 주고 그러는데 직원이 벌써 200명이 넘는 거죠. 뭐 한 1, 2년 만에 그렇게 급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결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채널 전략은요, 리쇼어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리쇼어링이죠. 아웃쇼어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말인데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이고요. 미국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추이를 보면 한국이 27.5%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요. 뭐 이탈리아가 14%, 독일이 19%, 영국이 8.7%. 또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입니다. 전체 GDP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가까워요. 뭐 우리가 좀 뭐 유통 많이 하고 서비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27%가 제조업입니다. 한국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이 뭐 GDP 전체의 11등, 뭐 10등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조업 경쟁력으로는 우리가 아주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 뭐 4등, 5등, 지금 3등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제조업 공급 지수를 보더라도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잠정적으로 전년 대비 4.5% 올랐습니다. 제조업 공급 지수를 보면요. 이렇게 상당 부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급 동향을 보면요. 제조업 국내 공급이 3.9%.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운되고 락다운되는 상황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가 올랐어요. 이게 항목별로는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생산성 저하, 매출 감소, 안전한 근무 환경 유지가 어려움, 뭐 이런 요소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삼성전자가 제조업입니다. 포스코 제조업입니다. LG 제조업입니다. 이게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겪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미국 사회는 그것을 리쇼어링 운동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장을 국내로 가지고 와서 국내에 고용을 창출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도 아주 뭐 환경 타당성 좀 배제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트럼프가 열심히 했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요, 리쇼어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게다가 보십시오. 미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미국에 대해서 물류 수출비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봤을 때 미국 전반적으로요, 1년간 4배가 상승했어요. 수에즈 운하 막힌 것이 기본적인 촉발점이 됐고, 게다가 뭐 지금 우크라이나 터지고 이래가지고요, 뭐 하늘길도 막히고 뱃길도 다 막혔어요. 하늘길로 못 갑니다. 지금 여객기들 다 2시간, 3시간 더 걸려요. 돌아가야 되니까. 선박 운임료는 또 어떻습니까? 수입할 때 선박 운임료 6배 늘었습니다. 6배. 경우에 따라서는 12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하늘길 다 막혔는데 왜 흑자가 났습니까? 의자 다 떼내고 거기다가요 물건 넣어가지고 나른 거예요. 그렇게 날라도 선박 항공료보다 더 싼 겁니다.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무역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리쇼어링 운동을 통해서요, 외국 제조업 기업이 국내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제조업들은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면 해외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생산 기지로 유턴할 의향이 있냐 물어보니까 76%가 없대요. 현지 사정을 악화되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뭐 이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도별 유턴 기업 수를 비교해 보니까 2018년도까지 미국의 경우는요 886개 기업이에요.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국내는요 몇 개 없습니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 K 리쇼어링 운동, 그래서 법안도 발의가 돼 있고요, 세제 혜택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만은 국가가 세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짓는다 그래도 뭐 주변에서 엄청나게 뭐 난리가 납니다. 뭐 어디든 난리가 나요. 규제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정책적인 배려가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해외에 공장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이 리쇼어링 의향이 없는 이유 1번,
국내 높은 생산 비용. 2번, 현지 내수 시장의 접근성. 3번, 현지 원청 기업과의 관계. 4번, 각종 규제와 환경, 노동에 관련된 이슈.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잘 보십시오. 한반도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OEM 회사입니다. 이게 수제만두 만들어가지고 팔고 공장에서 OEM 회사, 뭐 프랜차이즈 납품하고 뭐 이러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뭐에 도전했냐? 유통에 도전을 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요. 뭐 한만두 추석 선물 세트 하고 뭐 이 대표님 가운데 계시면 이 대표님이에요. 대표님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홈쇼핑 직접 나와서 만두 먹고 맛있어요. 뭐 들어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곳이에요. 종종 이제 가인지 경영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그런 기업입니다. 처음에 뭐 직원 수가 12명이었어요. 지금 뭐 200명이 넘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됐냐? 외식과 브랜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만두라는 외식 매장도 생겼고요. 마켓컬리에서는 동일 그 카테고리에서는 1등도 차지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국내 제조업에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 우리나라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제조 파트에서 인허가 받은 어떤 요소는요. 권리금 수준이에요. 인허가 받고 공장을 이미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보다 먼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주변 환경과 지역에 대비해서 인허가를 이미 받은 게 있다. 거의 권리금 받고 그거 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면 계속 OEM만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의 물류비가 증가했기 때문에요. 국내의 B2B 기업들이 오더를 할 때 해외에서 물류비가 12배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비용이면 국내에서 생산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수성이 다시 잘 되는 겁니다. 말리동 고기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신발과 패션이죠. 임가공이 다시 잘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원활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임가공만 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지금 OEM 하고 있다. ODM 도전하고 유통 도전하고 브랜드로 도전하는 거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통업의 채널 전략, 온오프라인을 옴니채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PC, 모바일, TV, 카탈로그, 홈쇼핑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토탈해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채널 공존의 시대가 됐습니다. N차 산업이라고 부르죠. 슈퍼마켓,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옴니채널 나는 뭐다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산업은 어떤 산업이라는 규정을 왜 채널로 합니까? 우리 산업은 OEM 회사예요. 왜 이렇게 규정하십니까? 우리 산업은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 이렇게 규정하시면 안 됩니다. 뭘로 규정하셔야 돼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회사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가인즈는요 이렇게 경영자를 돕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렇게 규정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앵커링을 위해서 어디 가서 빨리 소개하기 쉽지 않을 때 얼른 이야기할 때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제가 하는 일을 뭐라고 규정하냐? 네, 경영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경영자를 도와서 비즈니스가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저희가 3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입니다. B2B입니다. B2C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 컨셉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 이렇게 구별하지 마시고 B2B, B2C,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이런 구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통합되어 있어요. 제가 사례 엄청 말씀드렸잖아요. 김경민의 경영벙커 오늘의 요약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제조업이시라면 리쇼링의 빈 공간에 올라타십시오. 여기에 기회가 있어요. 지금 해외에서 생산을 주문하던 기업들 지금 다 소량 생산이거든요. 그거 공간에 기회가 있습니다. 잘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인허가, 환경, 공장, 노동 이런 이슈들 지금 해결해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거의 권리금 받고 넘겨야 될 수준이에요. 새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거 권리예요 이미. 환경 관련 인허가 한 장에 한 1억씩 받는 지금 택시 하나가 3억이다 상업용 용달차 번호 하나 따는데 1억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조업 인허가 거의 그 수준입니다. 폐업하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두 번째, 유통업의 옴니채널 올라타십시오. 네. PC, 모바일, 홈쇼핑, 그 다음에 오픈, 그 다음에 공구,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요거 제가 다뤄드릴 겁니다. 네, 옴니채널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N차 산업의 시대가 됐습니다. B2, B2C. 다 통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천 강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업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5가지 제가 한 강의고요.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전략 3가지. 필립 코틀러가 이야기했던 마켓 5.0이 있습니다. 이거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이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Do Everything in Love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 경영벙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요.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주의 경영 추천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권 진의입니다. 김수진 실장님과 함께 내일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 나누겠습니다.